수면 위생을 잘 지켰는데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 치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볍게 우리 수면 유도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들 1세대, 2세대를 수면 유도제로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먼저 활용하기도 하고, 입면 자체가 좀 어렵다. 뭐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을 좀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수면제 시작할 때는 벤조디아제핀 계열보다는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졸피뎀 같은 제품들을 먼저 좀 활용을 하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신경과적인 증상들이 같이 있거나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이제 진정제나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한의사들도 불면증 치료를 많이 해요. 불면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접근하고, 우린 어떤 약을 가지고 치료할까요? 일단, 불면증의 한약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냥 수면제만 복용하는 어떤 단일 솔루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한약 치료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뭐, 허번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그리고 뭐, 사결불수,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옛말에 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이 잘 안 온다,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환자의 증상과 몸 상태를 토대로 이 변증을 합니다. 나눠서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죠. 아까 대사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변화. 그러니까 내가 심약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 여러 종류별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 변증을 한 뒤에 처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이 수면과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좀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 억간산이라는 약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면 위생 치료를 좀 진행했다가 수면 위생 치료와 억간산을 같이 들였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수면제 복용으로 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억간산이 원래는 약간의 신경증, 그러니까 뭐 짜증, 초조 뭐 이런 증상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불면증에도 효과가 좀 있다. 특히 렘 수면 중에 행동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자다가 막 몸을 막 격하게 쓰거나 막 집어 던지거나 막 소리를 치거나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어떤 행동장애의 효과가 확실히 좀 있더라. 그리고 뭐 렘 수면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수면 단계가 좀 안정적으로 좀 가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특발성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그러니까 뭐 자다가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이런 환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억간산을 단독 투여했을 때 증상이 70% 정도는 개선이 되더라라고 하는 되게 많이 논문이에요. 개선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쓰이는 게 클로나제팜 뭐 이런 약물이 쓰이는데 얘는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쓰기는 부담스러운 약인데 억간산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억간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치매 주변 증상이라는 건데요. 밤마다 이 배회하는 어르신들에게 제일 많이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에게 8주간 억간산을 투여를 했더니 수면의 척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보호자의 간병 스트레스도 좀 줄었다. 이런 게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 외에 당기작약산, 가미소요산, 그리고 뭐 계지복령환 뭐 이런 약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나이가 50대가 넘은 환자분들 5개월간 한약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분들의 총 수면 시간, 수면 중에 깨는 횟수,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좀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확실히 좀 효과가 있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한약으로 불면증을 치료한 이런 여러 이 연구 결과를 문헌고찰한 논문도 있어요. 2000년 이상 불면증 치료에 한약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기존의 수면제에 비해 얘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대안으로 검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논문 한 200여 개를 이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불면증 치료에 괜찮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제일 많이 활용했던 처방 순서를 뽑아봤어요. 1위가 이제 기비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일 많이 쓴 약제가 1위가 산조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불면에 너무 많이 쓰는 처방전이네요. 그 외에도 이제 침 치료로 이 불면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논문들도 있고요. 추나 치료를 통해서 불면증이 좀 개선된 사례들의 보고도 있고요. 뭐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환자분들, 사실 저희는 치료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전침 치료까지 겸했을 때 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한약에도 치료 방법이 다양하네요,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한약 처방을 위주로 하지만 침 치료, 침에 거는 전침도 도움이 되고 추나 치료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오랜 시간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은 느끼고 있거든요. 수면제만 치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치료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잠이란 뭔지, 이제 진짜 숙면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 불면의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면 위생, 생체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조금 많아요. 제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지내면서 수면 시간이 계속 짧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네. 네. 이거 괜찮은 건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안 괜찮죠. 안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아, 네. 왜 안 괜찮나요? 아니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음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네. 하루 정도 한 끼도 먹지 않다가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을 거잖아요. 다음 날 그 세 끼만큼을 한 번에 먹었다고 칩시다. 아,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죠? 네네네. 이해가 잘 되죠? 잠도 똑같은 거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잠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규칙적으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를 매일 적당히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월화수목금에 못했다고 토일 바짝. 좋진 않죠. 아. 근데 그렇다고 토일도 못 자는 것보다는 낫죠. 네네네. 근데 내가 부족했던 수면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이었다. 그러면 나는 주말에 5시간씩 더 자겠다. 그런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아. 네. 그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수면 부채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부채가 뭐 주중에 좀 있었다는 걸 주말에 모든 걸 다 갚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면 부채의 무서운 점은 나는 마치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잠도 좀 주말에 자고 나면 피로감도 좀 풀리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뇌의 기능은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부채를 지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채는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주중에도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오차가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애초에 이 수면 부채를 만들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이 사회적인 시차거든요. 이게 내가 평소에 뭐 12시에 자다가 어느 날 주말에 내가 너무 신나서 새벽 4시에 잤어요. 그럼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4시간 정도의 이 시차가 생깁니다. 원래는 12시에 자던 걸 4시에 자면 이 4시로 세팅이 바뀌어요. 그럼 얘를 다시 12시로 옮겨 오려면 우리 몸은 하루에 1시간만 이 시차를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시차를 좀 느끼잖아요. 네네.
뭐 일본 정도 여행 가는 거는 큰 시차를 못 느끼지만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분명히 낮에 도착했는데도 몸이 엄청 피곤하고 졸리단 말이에요. 이런 시차를 느끼듯이. 근데 뭐 그 반대편으로 갔는데 시차가 만약 10시간이야. 우리 몸의 퍼포먼스가 평소처럼 나오려면 하루에 1시간이니까 열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시차는 괜찮다. 너무 큰 4시간, 5시간의 시차는 좋지 않다. 빚을 최소 1시간 안에서만 져야겠네요. 맞아요. 넘어가면 너무 힘들겠네요. 네. 아. 근데 그러면 나는 평일에 5시간밖에 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시차 없애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셔야죠.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규칙적으로잖아요. 네. 그래서 기상 시간은 고정해야 돼요. 아, 자는 시간은 내가 조금 흔들리거나 혹은 뭐 내 퇴근이 늦어지거나 어떤 이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고정을 해라. 그리고 이 부족한 거는 그날 당일에 낮잠으로 좀 분할해서 길지 않은 낮잠을 자야겠네요. 맞아요. 조금씩 빚을 갚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도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보다는 적당한 1시간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침 출근해야 될 때 7시에 일어났으면 늦잠을 자더라도 한 8시 정도까지는 자고 햇빛을 쬐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수면 부채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논문은 워싱턴 주립대의 이제 수면 센터 소장이신 한스 반동겐 박사의 이제 연구팀에서 낸 논문인데요. 2주 동안 하루에 6시간만 자면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사람하고 능력이 똑같아진다. 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몇 시간 자야 되죠, 우리가? 8시간. 그러니까 2시간씩 못 잔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매일 2시간씩 못 자면 인지 능력이 이틀 밤을 꼬박 세운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면 시간을 8시간 확보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밀린 수면 부채를 주말에도 그래도 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 샤워도 하고 낮잠 조금씩 자면서 잘 이제 숙면을 위한 그런 단계들을 다 거치고 나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잠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통법은 아닌데 우리가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몸에 이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 있게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요즘 키워드가 NSDR 잠을 자지 않고 non-sleep 깊은 휴식이요. Deep rest. 잠을 자지 않고 깊은 휴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연구 결과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호흡을 얘기 많이 해요. 잘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특히 환자분들 중에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만져봐야 돼서 진찰을 하려면 뭐 배도 만져보고 아픈 부위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화들짝 놀래거나 감각이 예민하니까 너무 좀 격한 반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좀 이완이 되게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을 길게 뱉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보시면 호흡을 10초 이상 길게 뱉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10초 이상 뱉게 되면 천천히 나눠서 그러면 내 몸의 긴장이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걸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호흡 잘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3화에서 또 호흡을 한번 했었잖아요. 횡격막 호흡. 횡격막 호흡 할 때 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뱉는 게 중요한 거예요. 뱉는 거. 뱉는 걸 길게 뱉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는 복식 호흡이 중요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길게 뱉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이 좀 이완하게 됩니다. 네, 훨씬 더 편안한 상태,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교감 신경톤이 높아지면 많이 쓰게 돼요. 에너지 레벨이. 근데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약간의 이완 상태가 되면 같은 행동을 하고 에너지를 쓰더라도 조금 적게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좀 적은 거죠.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이제 명상입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명상과 요가를 추천을 많이 해요. 요가를 할 때는 호흡과 명상이 저절로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하다 보면 뇌와 마음을 씻어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NSDR이라는 개념은 이 스탠퍼드 의대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이 만든 신조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겠죠. 요가, 뭐 최면, 뭐 이런 데에 뿌리가 있었는데 이런 걸 조금 더 과학적인 효능에만 좀 집중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뇌세포의 어떤 재생 또는 기억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왜 우리 이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 우리 책 도파미네이션을 쓴 그 NRMT라는 교수님하고 또 막 이렇게 심층적인 인터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정신의학이나 뭐 행동과학 뭐 이런데 이 인지신경과학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좀 올바른 인지와 뇌가 손상되지 않고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 요즘 쇼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쇼폼 보게 되면 도파민의 쾌락에 막 뇌가 절여진다. 너무 중독된다.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쉼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잠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서 뇌도 끌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 이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을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가를 좀 하거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DR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의 도파민 톤을 조금 높여줘요. 도파민 톤을 높여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 톤을 높여준다는 거는, 내인성 도파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도파민이 어느 정도 좀 잘 필요한 정도까지 잘 분비되고 있어서 더 이상 외부의 자극으로 도파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단계예요. 이미 내 안에서 충족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쇼폼을 왜 우리가 약간 스트레스 받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거나 보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명상으로 이 좀 유도된 의식의 변화 중에 도파민 톤의 증가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실제로 명상이 이 뇌 안에 도파민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생체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중요한 연구입니다. 요가 니드라라는 특정 명상 상태에 있을 때 얘가 이 도파민 분비가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얘를 펫 촬영을 했는데 명상 경험이 있는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능동적으로 요가 니드라를 좀 한 군과 단순히 눈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는 군으로 나누어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도파민이 대량으로 우리 몸 안에서 충분히 충족할 만큼 나오더라. 그래서 되게 편안한 상태가 되더라. 이런 상태가 좀 더 높아지면 이제 평온하고 황홀해지는 경지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은 되게 자극적인 걸로 충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인성으로 이미 충족이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채울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가 니드라를 했을 때 뇌의 파형, 세타파라는 파형이 훨씬 더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세타파는 얕은 잠인 상태 혹은 꿈을 꿀 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 몸이 많이 회복을 한다고 해요. 평소에 깨 있을 때는 베타파, 그리고 눈을 감고 이완할 때는 알파파, 그보다 좀 더 회복하는 구간에 세타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NSDR의 목표가 잠은 안 드는데 우리 몸은 잠이 든 것과 같은 단계. 이 상태를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네. 사실 행하는 거는 네. 어렵지 않아요. 네네. 네. 우리가 이 요가 자세 중에 이 사바사나라고 제일 제가 마지막에 제일 좋아하는 자세. 맞아요. 그냥 누워서 호흡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가끔 요가다 마지막에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깊은 잠까지 빠져버린 사람들은 원장님이요. 네, 제가 주로 사바아사나의 코를 고는 네.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세타파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가장 회복이 좀 잘 된다. 그리고 요가를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도 활성화해서 우리가 이 심박 변이도, 이 자율신경계의 건강도를 체크할 때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심박 변이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좀 높아지고 미주신경이 확실히 좀 건강하다, 네네. 건강해진다. 이런 변화들이 요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이 NSDR 요것과 호흡, 요가 이런 거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짧은 분들은 낮 시간 동안이나 이제 휴식 시간대 그냥 단순히 쉬는 거 말고 호흡에 좀 집중을 해보고 요가, 명상에 집중을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득이 되게 많은 활동이네요. 맞아요. 실제로 요즘 구글의 이제 CEO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한 10분에서 15분 이런 호흡이나 명상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올바른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뇌를 한번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CEO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가를 10분 하거나 명상을 10분 한다고 하는데 이 낮에 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밤에 자는 잠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느낌상. 맞아요. 우리가 수면을 이야기할 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요. 가봐. 네. 이 가바는 뇌에 어떤 이 브레이크 같은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막 항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된 애들을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는 물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부족하면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아주 극단적이면 이제 간질이나 발작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안을 좀 가라앉히는 좀 편안하게 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면제들도 이런 가바의 작용을 강제로 증폭시키는 약에 해당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논문이 요가를 하면 이 가바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평균 한 30% 정도 증가한다. 라는 결론을 내는 이 요가와 가바라는 물질과의 관계를 입증한 이런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선 이제 요가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을. 예, 우리가 느리고 깊게 호흡을 하는 게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조금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약간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면 우리 몸에서 자꾸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면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가바가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요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게 자꾸만 편안하게 부교감 신경을 높이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런 관련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감각, 특히 눈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을 뇌로 이렇게 가기 위한 어떤 이 중간 문이 있거든요. 네. 걔네를 닫아버리니까 그 자체로 어떤 감각의 과부하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걔도 가바라는 물질을 좀 분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요가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 과학적인 기전으로 실제 가바 물질을 30% 정도 더 나오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호흡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잠들기 전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호흡을 길게 뱉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다양한 이 요가의 명상 방법이 있지만 의식을 몸의 한 곳에 머물게 해서 한 곳 한 곳 몸을 좀 이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관심을 갖고 요가 수련도 기회 되면 좀 한번 해보시고 예, NSDR이 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이 바쁜 현대 사회에 우리 뇌를 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가를 좀 오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요가를 한 8년 정도. 네. 네, 지금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잘 안 나서 네, 요가 참 좋은 운동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희 둘 다 이제 한 번씩 요가를 하면 얼굴 색이 달라지죠. 맞아요. 진짜. 눈빛이 또렷해지고 음. 얼굴이 혈색이 도는 그런 느낌들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수면이란 뭔지,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위생, 그리고 수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의 결론은 이 마지막에 얘기한 이거죠. NSDR을 잘 해보자. 호흡과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수면제를 너무 오래 먹으면 네.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네.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공감하고 본인들도 끊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안함에 결국 계속 먹게 되고 손이 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만 복용하는 것에만 국한돼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또는 대안적인 치료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네. 네,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좋은 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